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평생 남으로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의 짝이 되어 나타나고 그러면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는 거니까요. 제 며느리 김시연이가 바로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아들 동철이가 시연이를 제게 소개하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훤칠한 키에 하얀 얼굴,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꼭 인형 같았어요. 동철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싶어 제 마음도 흐뭇했지요. 아들 녀석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엄마, 내 여자친구 시연이야. 예쁘지? 하며 어깨를 으쓱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팔불출 같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아주 예쁘다. 인물이 훤하네. 제 칭찬에 시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더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고 조곤조곤 말하는데 목소리도 참 고왔어요. 그날 우리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큰맘 먹고 예약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먹는 내내 시연이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걸면 네, 어머님 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 먼저 살갑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뭐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제가 이해해야지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시연이는 여전히 투명한 벽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할 때는 생기가 돌던 얼굴이 제가 끼어들면 금세 표정이 사라지곤 했어요. 그때는 그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겠거니 결혼해서 한솥밥 먹다 보면 정이 들어 나아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결혼을 하고 우리 집에 합가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사냐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사정이 좀 달랐어요. 동철이가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렇다고 대출을 잔뜩 내서 시작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부가 사는 집도 방이 2개나 남아도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얘들아, 괜히 은행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악착같이 돈 모아서 2, 3년 뒤에 니들 힘으로 번듯한 집 구해서 나가면 되지 않겠니? 제 제안에 아들 내외도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이도 어머님, 저희가 들어가서 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폐는 무슨 식구인데 어서 들어오너라 하며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그때는 그게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시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고 저녁 늦게 퇴근했으니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죠. 저도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더 신경을 썼습니다. 시연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아들에게 물어봐서 저녁상에 꼭 한두 가지씩은 올렸고 주말에는 괜히 눈치 보일까 싶어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외출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연이의 행동이 조금씩 제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시연이는 늘 깨작거리기 일쑤였어요. 시연아, 이거 너가 좋아하는 버섯볶음인데 맛 좀 보렴. 하고 권하면 아, 네. 어머님, 근데 제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라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기만 할 뿐
제대로 입에 가져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밤 9시,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방에서는 고소한 치킨 냄새, 기름진 피자 냄새가 솔솔 흘러나왔죠.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니 야식이 당길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반복되니 제 속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차려준 밥은 입에도 대기 싫고 배달 음식은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건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거부였어요. 아침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밤새 그들이 먹어치운 배달 음식 용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제 손으로 치울 때마다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식모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대놓고 너 내가 해준 밥은 먹기 싫고 배달 음식은 맛있더냐? 하고 쏘아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랬다간 속 좁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야식 먹는 것까지 간섭한다고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꾹꾹 눌러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동철이는 그 중간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제 앞에서는 엄마 시연이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좀만 이해해줘. 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시연이에게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셔. 너가 조금만 참아. 하는 식으로 양쪽을 오가며 어설픈 중재자 노릇만 하고 있었죠. 그게 오히려 제 화를 더 돋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큰맘 먹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조기도 노릇하게 구웠어요. 모처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게 되었죠. 동철이는 우와, 엄마 찌개 냄새가 끝내주는데요.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많이 먹어라 아들. 하며 아들 밥그릇 위에 잘 구워진 조기살을 큼지막하게 발라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초리에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연이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앞에 놓인 수저를 옆으로 사억 밀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그 손짓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역류하는 기분이었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던 밤들, 제 음식을 깨작거리던 모습,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는 나를 이 집의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밥상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구나. 그 숟가락 하나를 밀어내는 행위에는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경멸과 무시,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속마음까지 전부 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고 노릇하게 잘 구워진 조기는 비리기만 했어요. 동철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밥을 먹고 있었고 시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내 아들 앞에서 저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내가 화병으로 먼저 죽겠다 싶었습니다.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똑똑히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김시연. 너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으니 이 늙은 시어미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수저를 밀어내던 그 짧은 순간이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되감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괘씸하고 분한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며느리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과는 대화를 해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제 마누라가 예쁘다지만 어미가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녀석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이 출근하기 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연이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죠. 동철아, 잠깐 앉아보렴.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는 걸 느꼈는지 아들은 신문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그 동그란 눈을 보니 차마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감정을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시연이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가 않다. 아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시연이가요? 왜요? 시연이가 뭐 잘못했어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대뜸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아들의 모습에 벌써부터 마음이 상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미로서 좀 서운한 일이 있었다. 그저께 저녁 말이다. 다 같이 밥 먹을 때 시연이가 내 수저를 옆으로 쓱 밀어버리더구나. 저는 그때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아들은 제 말을 다 듣고 나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에이 엄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시연이가 실수했겠죠. 자리가 좁아서 그랬거나 아니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엄마 수저를 치웠을 리가 없어요. 그 가벼운 말투에 제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실수? 동철아,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엄마는 똑똑히 봤다.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보란 듯이 내 수저를 밀어내는 걸. 그건 이 어미를 이 밥상에서, 이 집에서 밀어내고 싶다는 뜻 아니고 뭐겠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시연이 그런 애 아니에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라니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모든 걸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은 이미 저울추를 며느리 쪽으로 한참 기울여 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제 속만 상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엄마, 저 출근할게요. 시연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착한 애예요. 라는 말만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조차 위로받지 못했다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늦게 퇴근한 아들이 시연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방문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아들 내외의 방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신경 쓰지 마. 아침에 나한테 그러시더라. 자기가 엄마 숟가락을 치웠다고. 그러자 시연이가 앙칼지게 대꾸했습니다. 뭐,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님 정말 이상하시다. 내가 왜 어머님 숟가락을 치워?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혔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니라고 실수였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그러시네.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시잖아. 너가 이해해. 요즘 외로움을 타셔서 그런가 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가 중간에서 잘 막을 테니까. 저는 소파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아들이, 내 속으로 낳은 저 아들이 저를 예민하고 외로움 타는 늙은이 취급하며 며느리 앞에서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그래도 자기가 내 편 들어주니까 좋다. 우리 조금만 참고 돈 모아서 얼른 나가자. 나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 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알았어, 알았어. 우리 자기 고생하는 거 아니까 조금만 참자. 라며 시연이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자 한자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완벽한 이방인이구나. 저 둘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나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안방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남편이라도 내 속을 알아주려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제 목소리에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저는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서운한 행동들과 오늘 아들의 반응까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아들보다 더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에휴, 여자들 일이란.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뭘 그런 사소한 일로 나까지 머리 아프게 만들어. 사소한 일이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게 사소한 일이에요? 제가 울컥해서 따지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며느리가 아직 젊어서 뭘 모르고 그런 거겠지. 괜히 애들 사이에 끼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지내. 난 당신이 더 피곤하다.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물이나 마시러 부엌으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예민한 늙은이로 몰아세웠고 남편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회피해버렸습니다. 이제야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이 외로운 싸움을 오롯이 혼자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 이 집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 자리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시연이라는 여자의 남편이 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내 남편은 평생을 그랬듯 그저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자비로운 어머니, 인자한 아내로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며느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말이에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아들 동철이의 3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들의 생일이라 제 마음도 남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에게 아가, 동철이 생일인데 뭘 해주면 좋아할까? 하고 다정하게 물어보며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관계는 그런 살가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죠. 시연이는 아들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날도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속으로 그래, 너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하며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들 생일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시연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 슬쩍 앉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이 동철 씨 생일이잖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사과 껍질을 계속 돌려 깎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퉁명스러운 대꾸에도 시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근사한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그날 저녁에 제가 예약할 테니 동철 씨랑 저랑 둘이 오붓하게 저녁 먹고 오려고요. 어머님은 힘들게 음식 준비하지 마시고 아버님이랑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붓하게 둘이서? 지금 그게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아들 생일에 어미는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칼질하러 가겠다는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심지어 저를 위하는 척 힘들게 음식 준비하지 마시라는 포장까지 덧붙여서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깎던 사과를 마저 깎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됐다. 내 아들 생일 밥은 이 어미가 직접 차려야 직성이 풀려. 너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날 일찍 들어오기나 해. 제 단호한 말에 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힘드실 텐데 요즘은 다들 밖에서 간단하게 해결해요. 시연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 생일상을 내가 차리겠다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니? 너는 너 할 일이나 신경 써라. 저는 깎은 사과 접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시연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는 밖에서 칼질을 하고 싶겠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줄 겁니다. 아들 생일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이 아직 골아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른 새벽에 한기를 가르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이었어요. 싱싱한 채소와 고기, 해산물을 사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했죠.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만들 음식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꼼꼼하게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는 가장 좋은 부위로 두툼하게 끊고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와 당근, 버섯도 빛깔이 좋은 놈으로만 골랐습니다. 미역국에 넣을 미역과 조갯살도 잊지 않았죠. 두 손 가득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야 아들 내외가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침 일찍 어딜 다녀오세요? 동철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디긴. 네 생일상 차릴 거 사러 시장 다녀왔다. 제 말에 아들은 우와. 엄마 최고. 오늘 저녁 기대되는데요? 라며 철없이 웃었습니다. 시연이는 그런 저와 아들을 말없이 쳐다볼 뿐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제가 사온 식재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힐끗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못마땅함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음식 만들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전쟁 같았어요.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하려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먼저 핏물을 뺀 소갈비는 갖은 양념에 재워 푹 끓이기 시작했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들은 하나하나 따로 볶아서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어요. 동그랑땡을 부치고 호박전과 동태전도 노릇노릇하게 부쳐냈습니다. 전을 부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일 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보내는 제 무언의 경고이자 이 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위였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났지만 저는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끓고 있는 갈비찜을 확인하고 나물을 무치고 미역국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죠. 오후 내내 부엌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온 집안에 진동하는 맛있는 냄새와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잔치 열렸네. 잔치 열렸어. 이걸 다 당신 혼자 한 거야?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동철이 생일이잖아요. 남편은 그제야 아차 맞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니 마누라 등골만 휘는구나. 며느리는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라며 혀를 찼습니다. 남편의 말에 괜히 더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됐어요. 시연이는 회사 일로 바쁘겠죠.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마지막으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교자상을 거실 한가운데 펴고 그 위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 3가지 종류의 전, 시금치와 도라지, 고사리 삼색나물, 가리고 뜨끈한 미역국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한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기름 냄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비장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동철이는 거실에 차려진 어마어마한 생일상은 보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우와, 엄마, 이게 다 뭐야? 완전 진수성찬이잖아.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았겠다. 아들은 제게 달려와 어깨를 주무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는 달랐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감탄이나 고마움 대신 차갑고 냉랭한 표정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굳이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연이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촛불을 껐고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화기애애한 생일 파티처럼 보였죠. 하지만 식탁 아래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뜨기 전 조용히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의 결전을 알리는 저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세아가, 어른과 함께하는 밥상에서는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단다. 특히 오늘처럼 좋은 날에는 더더욱 말이다. 알겠니?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것일까요? 시연이는 숟가락을 집으려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대답하더군요.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가식적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아들이 소원을 빌며 촛불을 끄자 형식적인 박수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들 녀석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하며 제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다 차려주시고 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내 아들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많이 먹어라. 하고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은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김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앞에 놓인 빈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에 제 마음속 분노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자 이제 식사들 합시다. 여보, 당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소. 라며 분위기를 띄웠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밥그릇에 갓 지은 쌀밥을 퍼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담아주고 마지막으로 시연이의 밥그릇에 밥을 풀 때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게 그리고 일부러 밥을 꾹꾹 눌러 담지 않고 설렁설렁 담아 그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 모두가 수저를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온 것이죠. 모두가 첫 술을 뜨려는 그 순간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왜요, 엄마? 하고 물었고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시연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시연아, 내가 너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단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네, 어머님, 저에게 뭐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제 마음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녁 식사 때 말이다. 너가 내 숟가락을 옆으로 밀어치우더구나. 내가 그걸 똑똑히 봤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엄마, 제발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남편도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애 앞에서라며 제 눈치를 봤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됐어요. 내 아들 생일상 앞에서 온 가족이 다 모인 이 자리에서
그 아이의 버르장마리를 단단히 고쳐놔야만 했습니다. 시연이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님 숟가락을 치웠다고 그러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그 뻔뻔한 얼굴을 보십시오. 자기가 한 짓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부인하다니.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해?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한 줄 아니? 너가 내 수저를 아주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밀어내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발뺌을 해? 제 추궁에 시연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끝까지 잡아떼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이 늙은 시어미가 이 집에 같이 사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이 밥상에 같이 앉아 밥 먹는 것조차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내쫓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냐고. 제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들은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라며 안절부절 못했고 시연이는 급기야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악어의 눈물에 동정심이라도 생길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시연이 앞에 놓인 밥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시연이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로 움찔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차린 밥을 먹으면서 그 집 어른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너 같은 아이에게는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시연이의 밥그릇을 그대로 들어 상 위에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쌀밥이 푸짐하게 차려진 생일상 위로 무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알들이 갈비찜과 잡채 위로 흩뿌려졌고 몇몇은 시연이의 옷자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그리고 시연이 자신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엎어진 밥그릇과 흩어진 밥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깨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 아들 생일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 집의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할 자격도 이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다. 똑똑히 알아들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시연이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 남편의 한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생일날 며느리의 밥그릇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고 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란이 마치 두꺼운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청각의 착각일 뿐이었어요. 제 온 신경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소리들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거의 발작적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나 억울함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들여 쌓아 올린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분노와 히스테리가 뒤섞인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고함은 제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 그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터질 것이 터졌구나. 그 소란의 한가운데서 아들 동철이가 쩔쩔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연아, 제발 진정해. 응? 이러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듣겠어. 우선 앉아서 얘기하자. 하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시연이에게 아들의 나약한 설득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의 그런 태도가 시연이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울음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장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다급하게 그리고 아주 거칠게 챙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저건 이 집을 떠나겠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남편은 거실에서 말없이 담배만 태우는지 그 어떤 중재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저 폭풍의 눈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시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닌 분노와 결심으로 단단해진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나 이 집에서 단 1분도 더는 못 살아. 당신은 당신 엄마랑 오순도순 평생 행복하게 살아. 난 갈 거야. 아들은 그런 시연이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듯 했습니다. 김시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딜 가려고? 이 밤중에 당장 그 가방 내려놓지 못해? 그 순간 시연이의 마지막 외침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거나,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던 적 있어? 항상 당신 엄마가 우선이었잖아. 이제 다 끝이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 쪽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이라도 하는 듯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모든 것을 끝장내는 굉음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찢어질 듯이 닫히는 소리였죠. 그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그렇게 자신이 입고 온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이 집을 폭풍처럼 떠났습니다. 집안에 내려앉은 정적은 묘지보다 더 무겁고 섬뜩했어요.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그 정적 위를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가만히 다음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다음 파도가 이제 제게로 밀려올 차례였으니까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분노에 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예의도 노크도 없었습니다. 문고리가 부서져라 흔들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당장 나와서 얘기 좀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침묵에 아들은 더 격분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만 있을 거야. 당장 나오라고.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찬 짐승처럼 헐떡이는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야만 했냐고.
저는 그런 아들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지경, 이지경을 만든 게 나라고 생각하니? 그럼 엄마가 아니고 누구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밥그릇을 엎는 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그것도 내 생일날 온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시연이한테 그런 모욕을 줘야만 했어?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깊은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어요. 모욕? 그래, 모욕이지. 하지만 그 모욕, 네 마누라가 지난 몇 달간 나한테 줬던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시연이가 엄마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너무 예민해. 별것도 아닌 일에 일일이 의미 부여하고 시연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예민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네 마누라가 한 짓이 얼마나 별게 아닌지 지금부터 똑똑히 얘기해 줄게. 너 잘 들어.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쏘아붙였습니다. 네 마누라, 내가 정성껏 끓여준 네 아버지 제사국을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은 건 알고 있니? 자기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밀키트가 왔다면서 어른들이나 먹는 냄새나는 국은 빨리 치워버려야 한다고 너랑 주고받은 메시지 내가 우연히 봤다. 그건 별게 아닌 일이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끼던 찻잔, 내가 혼수 때부터 30년을 넘게 간직해온 그 찻잔을 촌스럽다면서 나 몰래 깨뜨리고는 실수인 척 발뺌한 건 내가 손님 오시면 내놓으려고 아껴뒀던 고급 과일, 자기 친구 온다고 허락도 없이 다 깎아서 내놓고는 나한테는 어머니, 과일이 다 어디 갔죠? 하고 천연덕스럽게 물어본 건 그건 다 별게 아닌 일이냐고. 제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다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칠 수 있어. 그런데 내 숟가락을 치워. 이 집의 안주인이자 네 어미인 내 자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 행동은 그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건 나더러 이 집에서 꺼지라는 소리였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예민한 거냐? 내가 트집 잡는 거냐고. 제 울분에 찬 외침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마 자신이 알던 아내의 모습과 제가 말하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오동철. 너는 지금 네 마누라의 가식에 단단히 속고 있는 거야. 그 여우 같은 계집애가 네 앞에서는 착한 척, 순진한 척 했지만 뒤에서는 이 늙은 시어미를 어떻게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너는 평생 모를 거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겠지. 넌 이제 내 아들이기 이전에 김시연의 남편이니까. 그러니 어서 가서 네 소중한 마누라나 찾아.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너랑 할 얘기 없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까지 떠나버린 집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당신 속이 그동안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꼬. 내가 너무 무심했소. 미안하오.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가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일상 위에 처참하게 흩뿌려진 밥알들을 묵묵히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밥알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과 제 가정에 끼어든 불순하고 오만한 것들을 깨끗이 쓸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입니다.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성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내 며느리라 할지라도 이 성의 주인을 능멸하고 흔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거실을 쓸고 닦으며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연이가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뿜던 톡 쏘는 향수 냄새도 거실을 울리던 드라마 소리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아들과의 소곤거림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집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해방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에요. 더 이상 며느리의 식성을 고려해 메뉴를 정하지 않아도 됐고 거실에서 마음 편히 TV를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해방감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겁고 서늘한 공허함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아들, 동철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에는 겨우 출근하는 듯 했지만 집에만 오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방문을 두드리며 동철아, 저녁 먹어라 하고 불러도 생각 없어요. 라는 기운 없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식탁에 앉아도 밥알만 씹어 넘길 뿐 무슨 맛으로 먹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죠. 며칠 사이에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밑은 퀭하게 그늘이 졌습니다. 아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한들 아들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아들은 시연이에게 미친 듯이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잠든 새벽에도 아들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시연아,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줘.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이건 아니잖아. 하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잠이 깼지만 애써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건 아들이 스스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성장통을 겪고 진짜 어른, 진짜 가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주말이 되자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았는지 까칠한 몰골로 제 앞에 서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장모님 댁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는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라. 가서 빌든 설득을 하든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오너라. 제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사람처럼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아들의 축 처진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부디 안사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너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 그 자체만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가 놀라서 달려가 아들을 부축하려 했지만 아들은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어요. 장모님이 저를 문전박대하셨어요. 아들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처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안사돈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네 어머니가 직접 와서 내 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올 생각 말게. 자네나 자네 어머니나 나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은 매정하게 끊겼고 아들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1시간을 넘게 서 있다가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겨우 아들을 일으켜 앉히자 아들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흐어엉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죄송해요. 저는 차마 그런 아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이가 엄마 흉을 볼 때마다 나는 그냥 듣기만 했어.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숨 막힌다고 빨리 분가하고 싶다고 투정 부릴 때 내가 따끔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싸우기 싫어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조금만 참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하고 넘어가기만 했어. 엄마한테는 시연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하고 둘러대면서 나는 양쪽에서 착한 아들, 좋은 남편인 척 비겁한 박쥐처럼 굴었던 거야. 아들의 고백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든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기만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숟가락 얘기했을 때 그때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시연이 버릇을 고쳤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엄마의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야. 맞아.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나는 엄마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이 불효자식을 제발 용서하지 마, 엄마. 아들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 세상의 전부였던 내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서 울고 있는 이 가여운 아들을 보듬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들을 말없이 꽉 껴안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이 아픔을 딛고 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이 어미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마.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모성애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눈물은 지난 며칠간 제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던 빗장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밤새 술주정을 하고 제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아들의 헬쑥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며느리 김시연의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동철이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방관이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고 결정적으로 제가 밥그릇을 엎어버린 과격한 행동이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던 셈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밤새 술로 썩은 아들의 속을 풀어주고 싶어서요. 아들은 부은 눈으로 일어나 제가 끓여준 북엇국을 말없이 비워냈습니다.
우리 모자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서먹함이 흐르지 않았어요. 함께 큰 폭풍을 견뎌낸 전우처럼 묘한 동지애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죠. 동철아, 안사돈 연락처 좀 내 핸드폰으로 보내다오. 제 말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설마 전화해서 또 싸우려는 건 아니지? 제발 이제 그만해. 응?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싸우려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너희 둘이서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어른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든 전화를 하든 끝을 봐야 할 것 같구나.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사돈의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사과할 마음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 딸이 저지른 무례한 행동들은 전부 쏙 빼놓고 내 아들을 문전박대한 처사가 대체 어느 나라 법도냐고 따끔하게 쏘아붙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사돈에게 퍼부을 말들을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심호흡과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잔뜩 날이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 동철이 엄마입니다. 안사돈.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부인과 할 얘기 없습니다. 안사돈은 제 말을 자르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안사돈. 우리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안사돈 따님이 지난 몇 달간 제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안사돈께서 제 아들에게 어떤 모욕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 강경한 태도에 안사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모욕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자기 딸 귀한 줄만 알지 남의 딸 귀한 줄은 모르는 댁에 그 오만함에 대해선 할 말 없으십니까? 제 딸 밥그릇을 엎어놓고 대체 무슨 낯으로 제게 전화를 하신 겁니까?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소리쳤고 안사돈은 당신 아들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붓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호러미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이토록 버릇이 없어서야 되겠냐? 고 말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안사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이내 와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저것이 안사돈의 무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울음과 함께 터져나온 안사돈의 이야기는 제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내고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부인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시연이가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 아이인데요. 안사돈은 울음을 삼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힘들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이의 친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안사돈은 어린 시연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겉보기와는 달리 술에 취하면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연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고 해요. 가장 끔찍한 짓은 밥상머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아버지는 늘 시연이의 밥 먹는 자세, 수저드는 소리 하나하나를 트집 잡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면 밥 처먹을 자격도 없는 년 이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시연이의 밥그릇을 상위에서 그대로 엎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시연이 10번째 생일이었어요. 제가 미역국에 소고기를 좀 넣었다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그 인간이 시연이가 막 첫 술을 뜨려는 그 미역국 그릇을 벽에다 던져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에 튀고 어린 시연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울지도 못하고 그 인간은 주워 처먹어라. 이 거지 같은 년아. 하고 소리를 질렀죠. 안사돈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연이는 밥상에 앉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어른, 특히 아버지 같은 존재와 함께 밥을 먹을 때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부인 댁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부인이 미워서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어릴 적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강하지 못해서 제 자식 하나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를 저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무례하고 오만했던 행동들이 그 아이의 끔찍한 상처가 만들어낸 방어기제였다니.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니. 제가 밥그릇을 엎었던 그날 밤 저는 단순히 며느리의 버릇을 고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후벼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간신히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가여운 그 아이에 대한 연민만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시연이의 끔찍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쿵, 쿵 하고 불안하게 울리는 소리만이 온 집안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김시연.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면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늘 깨작거리던 모습. 그건 제 음식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밥상 자체에 대한 공포의 발현이었을 겁니다. 밤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제 눈을 피해 방에서 먹었던 행동. 그건 저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불안 없이 식사를 해결하려는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을 테고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늘 투명한 벽을 치고 있던 그 모든 태도들. 그건 저라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과거의 끔찍한 학대자를 떠올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숟가락을 밀어내던 그 행동. 그건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는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발 제 밥그릇만은 엎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는 상처 입은 짐승의 겁에 질린 하악질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판 가해자였습니다. 제가 엎어버린 그 밥그릇은 단순히 쌀밥이 담긴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연이가 수십 년간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끔찍한 트라우마의 스위치였습니다. 그걸 제 손으로 다시 켜버린 셈입니다. 나는 그저 버릇을 고치려 했을 뿐이다. 라는 자기 합리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무지에서 비롯된 폭력은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퇴근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아들은 기겁을 하며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들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철아,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들에게 낮에 안사돈과 통화했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연이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새아버지의 끔찍했던 학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으로, 다음에는 충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고통으로 아들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아들은 제 옆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연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나 편하자고 시연이한테는 엄마를 이해하라고 하고 엄마한테는 시연이를 이해하라고만 했어. 그 애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그렇게 나를 세웠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어. 나는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자격이 없어. 아들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각자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어리석고 나약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할게. 내가 나서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아들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시연이한테 갈 거야. 가서 무작정 데려오려고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옆에 있어 줄 거야. 그 애가 자기 상처를 전부 다 털어놓을 때까지 그냥 들어주기만 할 거야. 그리고 엄마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들은 제게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시연이한테 편지를 써. 오늘 나한테 했던 말들, 안사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걸 듣고 엄마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써.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의 진심을 보여줘. 시연이도 알아야 해. 엄마가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말보다 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마주하고서는 차마 다 전할 수 없는 이 복잡하고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식탁에 앉아 하얀 편지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저는 결국 펜이 가는 대로 제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시연에게 라고 시작하는 그 편지는 어쩌면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쓰기 힘든 글이었습니다. 저는 편지 안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때의 어색함, 학가를 하며 느꼈던 서운함, 그리고 내 숟가락을 밀어내던 너를 보며 느꼈던 분노와 배신감까지.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너의 깊은 상처를 전혀 알지 못했던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안사돈에게 들었던 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쓰면서는 제 눈물이 편지지를 적셔 글씨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연아,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저지른 일은, 특히 네 밥그릇을 엎어버린 그 행동은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못난 시어미가 너의 아픔을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을, 그리고 너를 오해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돌아오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 너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얼마든지 시간이 걸려도 좋다. 다만 언젠가 너의 마음이 허락한다면 그때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이 어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쓴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연이와 함께 있다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 편지를 시연이에게 잘 전해주었기를, 그리고 그 편지가 얼어붙은 며느리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라도 전해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집을 나간 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더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아들에게서는 간간히 시연이와 같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식의 짧은 메시지만 올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시연이가 제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아들은 그 아이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그 일주일 동안 집안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밥상머리에서도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그 침묵은 이전의 냉랭하고 어색한 침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서로의 불안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배려이자 폭풍이 지나가기를 함께 기다리는 동지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마치 속죄라도 하듯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특히 시연이가 쓰던 방은 매일같이 들어가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했어요. 그 아이의 화장대에 놓인 작은 소품들을 닦고 침대 시트를 팽팽하게 정리하면서 저는 이곳에 다시 온기가 돌기를, 이 방의 주인이 웃으며 돌아오기를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로서의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었어요. 아픈 상처를 가진 한 아이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미안함과 연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뒤로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시연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소파에서 일어선 채 굳어버리고 말았죠.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시연이 데리고 왔어. 아들은 제게 말한 뒤 시연이의 등을 가만히 떠밀며 말했습니다. 시연아, 들어가서 엄마랑 얘기해. 나랑 아빠는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 남편도 조용히 일어나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남자가 나가고 거실에는 저와 시연이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거실에 와서 앉으렴. 춥다. 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인형처럼 저를 따라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시연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증오하며 노려보던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낯선 풍경이었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요. 편지는 잘 읽었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참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잠시 말을 고른 뒤 저는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시연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너의 아픈 상처도 모르고 내 감정만 앞세워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특히 네 밥그릇을 엎어버린 그 일은 내가 평생을 후회하고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랄 큰 잘못이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으마. 다만 정말 미안했다는 내 진심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연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그 순간 시연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꾹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시연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 아이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시연이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제 상처가 무기인 것처럼 어머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연이는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상처를 직접 이야기해 주었어요. 새아버지에 대한 공포, 밥상머리에서의 끔찍했던 기억,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어 왔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아이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고 공감해 주려 애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시연이는 동철이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째,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아볼 것. 둘째,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정할 것. 셋째, 어떤 경우에도 식사 시간에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저는 시연이의 모든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기싸움이 아니었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 식탁에는 아주 오랜만에 4개의 수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연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 집은
조심스러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큰 수술을 마친 환자가 재활 치료를 시작하듯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툴지만 꾸준한 노력을 이어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상담 센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하고 입을 떼기 힘들어했죠. 특히 평생을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데 인색했던 남편과 저는 낯선 상담사 앞에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남편은 가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어떻게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를, 그리고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이 때로는 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연이는 자신의 상처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었죠. 상담실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때로는 서로에게 날선말을 던지며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이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생활에도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냉장고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붙었고 거기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정한 우리 집 평화유지 조약이 적혀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가급적 다 함께 단 10분이라도 얼굴 보고 먹기, 서로의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하기, 배달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상의해서 시켜 먹기 등등. 어찌 보면 사소하고 유치해 보이는 규칙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웠던 것은 역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연이가 돌아오고 처음으로 다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았던 날의 어색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 음식이 시연이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까봐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음식들로만 상을 차렸습니다. 시연이는 약속대로 밥상에 앉았지만 여전히 밥을 먹는 속도는 더뎠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왜 그렇게 깨작거리니? 맛이 없니? 하고 타박을 줬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밥그릇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식사를 했어요. 그 아이가 밥상에 함께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저와 남편도 가끔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렇게 서툴고 어색했던 첫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는 제가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시연이가 조용히 부엌으로 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뭐 도울 거 없을까요? 저는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죠. 그럼 저기 가서 쪽파나 좀 다듬어 주렴. 시연이는 서툰 솜씨로 쪽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일만 했어요. 그러다 시연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칼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제 어린 시절의 꿈. 글쎄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구나. 제 대답에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무심코 던진 며느리의 칭찬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는 김치를 버무리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여자 대 여자로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의 손에 들린 것은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작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짐 싸세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요. 시연이가 전부 예약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시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늘 저희를 위해서 밥 차려주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 생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차려드리는 밥상 받으시면서 푹 쉬다 오세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과 남편은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시연이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차려지는 밥상이 아닌 모두가 함께 웃으며 준비하는 저녁 식사. 제가 평생을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당의 식탁에 둘러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연이가 끓인 된장찌개는 조금 짰고 아들이 구운 고기는 살짝 탔지만 제 인생에서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시연이가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스카프와 함께 시연이가 쓴 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작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희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어쩌면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가족은 큰 아픔을 겪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언제나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억울함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행복함,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우리 가족에 대한 대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시연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아들과 남편도 그런 저희를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닙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다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부족함을 기꺼이 보듬어 안고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바닷가 펜션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요란했던 바닷가 생일 파티가 있고 나서 우리 집에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격렬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언제 그랬냐는 듯 풀이 돋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 가족에게도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로운 일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참으로 정직한 의사더군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서로에게 덧났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아침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새벽부터 부엌에서 볶고 끓이며 부산을 떨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시간에 일어나 간단히 토스트를 굽거나 과일을 챙겨 먹고 아침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시연이도 더 이상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밥상에 앉지 않아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향 좋은 커피를 내리고 간단히 요거트를 먹으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각자의 방식이 정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완벽한 아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와 남편을 거실에 모셔놓고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엄마, 아빠, 저희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분가하려고요. 그동안 둘이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작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이제야 좀 가족 같아졌나 싶었는데, 다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떠나겠다니요. 결국엔 이 집이 불편했던 거구나. 결국엔 이 늙은 시어미가 짐이었구나. 하는 못난 생각이 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는지 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이 싫거나 어머님, 아버님이 불편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진짜 어른으로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요. 어머님께 늘 받기만 하는 철부지 아이가 아니라 저희 힘으로 번듯하게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께 더 잘하는 아들,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시연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건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속에서 고개를 들던 그 못난 이기심을 꾸짖으며 아이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장하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하겠다는데 이 애미 애비가 어찌 맞겠니? 오히려 자랑스럽고 대견하구나.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주 주말에 다 같이 아이들이 구한 새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작고 아담한 아파트였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하니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레고 뿌듯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민요 교실 발표회 날에는 시연이가 생각지도 못하게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제 공연을 끝까지 지켜봐 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저를 향해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시연이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똑똑한 며느리, 오늘 모든 사람 마음을 다 훔치고 와라 하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었죠. 얼마 전에는 안사돈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오셨습니다. 시연이가 집을 나갔을 때 전화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로는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라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안사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적개심이나 원망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만이 가득했죠. 우리는 어색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다과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사돈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안사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딸 아이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미인 저도 외면하고 싶었던 그 아픔을 사부인께서 정면으로 마주 봐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시연이가 정말 많이 밝아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못난 어미라 해주지 못한 것을 사부인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안사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시연이처럼 쏙 깊고 예쁜 아이를 제 며느리로 보내주셔서요. 저희는 그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와 안사돈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는 사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어머니로서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내외가 분가하기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시연이가 이제는 제법 잘 먹는 된장찌개, 그리고 갖가지 나물들을 상 위에 올렸죠. 그날의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이 집에서 다 함께 먹는 마지막 저녁 식사였으니까요. 식탁의 분위기는 서운함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이사할 집의 도배는 무슨 색으로 할지, 가구는 어디에 놓을지 제잘거리며 즐거워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시연이가 갑자기 제 밥그릇 위로 갈비찜에서 가장 부드러운 살코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무심한 듯 다정한 행동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한번 울컥 차올랐습니다. 저는 1년 전 바로 이 식탁에서 벌어졌던 끔찍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며느리의 밥그릇을 무참히 엎어버렸던 제 모습을요. 그날의 행동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했던 파국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엎어진 밥그릇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셈입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복수의 통쾌함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진 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이해와 화해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밥그릇 위에 놓인 갈비찜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지난 생일상은 비록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최악의 만찬이었지만 오늘 이 소박한 마지막 저녁 식사는 제 인생 최고의 성찬으로 기억될 겁니다. 깨어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깨어진 관계는 서로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얼마든지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직접 증명해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또 다른 행복을 향한 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나 그 길의 시작과 끝에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따뜻한 등대 같은 엄마로, 시어머니로 남아있을 겁니다.